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틀린 문항들 제가 한번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잘 보시고 여러분의 상당수 있는 경쟁자들은 지금 아직 채점도 안 했습니다. 또는 시험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채점했기 때문에 틀린 거 다시 보려고 지금 이 강의를 본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거기부터 제가 칭찬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총평을 좀 짧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총평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고등과학스럽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고등과학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중학과학스러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그러니까 배운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수능과학에 가깝게 이제 출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요걸 살짝 비틀어서 내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등과학스러웠나요? 아니요. 이제 조금씩 고등과학스러워지는 거니까 제가 뭐라는 얘기를 좀 붙였냐면 이제 서서히라는 말들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모가 될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과목별로 물화생지가 어땠는지를 좀 짧게 서술을 좀 할게요. 자, 다음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이 5가지가 이 물화생지에서 예, 우리가 예상하는 이렇게 킬러 파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이 4나원원 같은 경우는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그걸 이온 테이블 그리면서 푸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양적 관계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조금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중화 반응은 좀 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로서는 좀 적당했고 아직까지 학교에서 요것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갔다면 좀 무난하게 풀었겠지만 중간고사의 시험범위 안 들어가고 기말고사에 남아있던 학교는 아직까지는 중화 반응이 좀 어색했기 때문에 시험 모의고사에서 좀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의미로 좀 적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강사들의 아마 지금 화두인데요. 그러니까 이과산이 수능에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지금 이제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제가 업템포 강좌도 계속 리뉴얼해서 좀 따라갈 테니까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이죠. 물리학은 좀 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문항은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 되겠고요. 그 앞에 있었던 문항도 사실 자유낙하 문제인데 선지의 구성이 여러분 틀리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예상되지는 오답이 선지에 있었다면 분명히 많이 빠졌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적당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자, 생명과학도 1학년이 치기에는 좀 적당했습니다. 근데 풀이법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푸실 때 기류법을 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라면 아니네 그럼 돌아가지 그렇게 푸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기류법 없이 문제를 풀었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이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떤 유전병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DNA 어떤 결손에 대한 얘기들 그럼 과연 어떻게 유전병이 생기는지 또는 안 생기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어려운 파트로 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엘니뇨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이제 어깨 딱 한 번 힘주는 파트가 바로 이 엘니뇨 그래프 분석인데요.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 업템포 정도 기준을 잡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다음은 측정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되죠. 작아지고 원자 못 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틀렸고요. 자, 요건 이제 빛을 쏘죠. 그러니까 빛을 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니까요.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 뭐 정답이 되겠고. 자, 나는 가보다 정밀한 기구 길이를 측정하냐라고 하는데요. 아마 시험 요런 거는 이제 뭐 무난하게 맞다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셨겠지만 여기 다 단서를 줍니다. 어떤 얘기를 주냐면 얘는 최소 단위 1cm까지 측정한다고 줬고요. 여기는 이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디테일하고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줬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본인이 뭐 약간 감으로 풀었다면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꼼꼼하게 못 푸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4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자, 다음은 동물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는 식물세포가 등장했는데 이번에 동물세포 나왔거든요. 좀 무난하게 보죠.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세포의 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의 막,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보솜이죠, 리보솜. 그래서 단백질 공장, 뽀송뽀송 단백질, 그렇게 외워를 했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그러니까 아마 소포체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후보군이 3개를 줬고, 그 중에 2개가 명확했기 때문에 A는 고르시고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A하고 B가 어감이 조금 비슷해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뽀송뽀송 단백질 공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합시다. 자, 기억. A는 소포체냐, 이거 정답이 되겠고요. 자, B에서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 공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C는 인지질로 되어 있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어서 답을 5번에다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자, 다음은 어떤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요 문제를 뭐 무난하게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디귿 때문에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 강의를 접속한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디귿 할 때 조금 더 액센트를 잡아서 하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자, 농도는 기본량으로 유도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본량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유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유도량이냐는 질문인 거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16시 기준 이 지역에 지금 보니까 12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바운드리에 걸려있냐면 여기 걸려있어요. 12는 여기 걸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조음 단계죠. 정답이 됩니다. 자, 디귿이 이제 좀 명확하게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측정 표준에다 비추어 볼게요. 측정 표준. 그래서 이 농도를 갖다가 확인하려면 일단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재서 그것을 세제곱을 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만든 거니까 역시 정답이 되죠. 그렇게 푸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다 마킹하시고, 다음. 자, 다음은 빅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은 온도와 밀도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기억. 자, 이건 뭐 매번 나와요. 그래서 기본 입자는 뭐냐면 쿼크와 전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서 전자냐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초기 우주의 온도는 이렇게 갈수록 온도는 점점 식어가죠. 3000켈빈에서 3켈빈으로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온도는 라하고 나를 갖다 비교해보면 라가 더 식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더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라가 더 높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틀린 겁니다. 더 식어야 되고. 자, 다 이후에 운주에 존재하는, 그렇죠. 요건 순서 잘 보라 그랬어요. 제가 수소와 헬륨이 순서대로라고 놨고요. 그래서 요거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렸네요. 답은 기억에다 마킹해야 되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5번. 그러니까 이제 산화원이 이렇게 앞에 등장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점점점. 자, 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O2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그 산화수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알아두면 이런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풀리는데 모르면 찜찜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산화수 그거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거니까 꼭 잘 정리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MG는 호돈소죠. 호돈소는 빵값입니다. 전자를 주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데 뭐 누구한테 뺏겨, 누구한테 줄 거야, 혼자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호돈소는 정기적 중성을 띠고, 여기도 역시 호돈소죠, O2는. 그래서 여기도 역시 0가를 갖다 띠게 됩니다. 요 동그라미 친 거,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의 산화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원래는 정기적 중성이었는데 얘와 얘가 결합하면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가 되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우리 연습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를 얘네들의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O2가 산화되냐라 물어보는데요. 하나하나 다 해봅시다. 얘는요, MG는 MG2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0이었는데 플러스 2가가 됐다는 건 전자를 버린 겁니다. 산화가 된 거고요. 그럼 얘는 0가였는데 마이너스 2가가 됐다는 것은 전자를 주웠다는 얘기죠. 환원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라고 이렇게 푸셔야 되죠. 자, MG는 전자를 잃느냐, 그죠? MG는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정답이 됩니다. 자, MgO는 공유결합이냐 물어보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이온결합이라 푸셔야 돼요. 공유결합은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이니까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되고, 넘어가. 자, 6번. 자, 과속경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뭐 어린이 그 초등학교 앞에
만성초.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표기돼 있어요. 30 넘어가면 너 과태료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거 딱 보자마자 싹 속도를 줄인단 말이야. 옆에서 또 알려줘요. 지금 네가 얼만큼으로 달리는지도 딱 경고를 해준단 말이야. 자, 기억 보죠. 자, 기억은 디지털 신호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빛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거든요. 연속적인, 그죠. 디지털은 뚝뚝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빛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아마 요런 것도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빛은 디지털 신호라는 건 뚝뚝뚝 끊어져야 되잖아. 그지? 0과 1, 이진법으로 쭉쭉 끊어져야 되니까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속경보 시스템에 센서가 있죠. 빛을 쐈다가 그 정보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센서가 있다. 정답이 되겠고. 자, 과속경보 시스템은 운전자가, 그렇죠. 이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에다 마킹하시면 되니까요. 답을 4번에 마킹하십시다. 넘어가. 7번. 자, 그림 가에 카드 1, 2, 3은 시스템에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반드시 탄소가 등장할 거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식물이 동그라미, 공기 중에 있는 기권에 있는 탄소를 갖다가 광합성에서 끌어당기죠.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던 것을 생물권이 쭉 빨아오는 거니까 이건 로마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산이 터지죠. 화산, 직권에서 터지면서 공기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되겠네요. 로마자 3번. 그럼 이건 볼 거 없이 로마자 2번 바로 가야죠. 그래서 생물이 뱉으면서 CO2가 이렇게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로마자 순서대로 따지는 것이 좋겠네요. A, C, B가 되겠네요. A, C, B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가. 8번. 자, 이런 주기율표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세보셔야죠. 1, 2, 3, 4, 5, 6, 7, 8 딱 맞네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주기율표를 그냥 뭐 무난하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H가 되겠고, 요거는 혹시 또 탄소라고 쓰시면 난리 납니다. 요 A, B, C, D인 거니까 여기는 리베 붕, 요게 붕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남아 RC, 그러니까 C, 그 다음에 여긴 뭐냐면 프, 스, 염, 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B는 붕소 아닙니다. 아, 그런 학생들이 현장에 되게 많아요. 이건 A, B, C, G 알파벳인 거지 절대 원소교 아닌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긴 뭐가 되냐면 헬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풀어줬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어보죠. 자, 원소 A와 B에 대한 얘기를 좀 주고 있네요. 수소와 헬륨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주고 있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제가 어떤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냐면 출제자가 검은색 선인지 검은 바탕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검은 바탕이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러분 교지를 보십시오. 여기를 갖다 보면 검은색 바탕이죠. 그 얘기는 밝은색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별 S, 여기 이제 보니까 검은색 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밝은색 선을 시험지에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원이 돈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 시험지를 다 컬러풀로 줄 수 없어. 흑백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선을 구현할 수 없으니까 검은색 바탕으로 깐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바탕이 검은색 바탕이라는 건 밝은색 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죠. 여기까지. 자, 기억. A의 스펙트럼은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이건 이제 틀린 말이 되겠고요. 별 S에는 헬륨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잠깐 해보면 별 S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S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이 오죠, 그죠? 빛이 오면은 여기서 지구에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뭐 스펙트럼을 찍어내요.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요 주변에 만약에 수소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연속적인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 걸 이렇게 빼먹는 거예요. 요거 내 거, 요거 내 거, 요런 식으로 딱 빼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요 길목에 헬륨이 있다면 또 헬륨도 빼먹어요.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에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얘가 쭉 오면서 이게 누구와 누가 빨아먹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스펙트럼을 찍어내면 여기서 오는 그 길목에 어떠한 원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좀 잠깐 보면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해준 거예요. 그래서 A가 뭐였냐면 수소가 되겠고요. 여기가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정도 파장대의 빛을 빨아먹을 겁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파장대의 빛을 빨아먹고 고기를 방출할 겁니다 라는 자기 정보를 좀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거 내 거라고 이렇게 다 지금 가져가는 거죠. 그죠? 쭉쭉쭉 가져갑니다. 그다음 B도 역시 요건 내 거야 하면서 좀 쭉 가져가죠. 그래서 별 S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 중간중간에 수소가 가져간 거, 헬륨이 가져간 것들이 딱 보이죠. 아,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요 별 S 주변에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건 빠르게 풀겠지만, 요게 헬륨이 있다라는 건 정답이 되겠고요.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렇죠? 수소가 모이면 무엇을 만드냐면 헬륨을 만드는 거,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선인지 검은 바탕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9번. 자,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거의 뭐 부도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거의 부도체에 가까운데 불순물을 도핑하면서 이제 불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역시 그게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누굴 갖다가 만들었느냐. 지금 D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D는 주기율표,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주기율표에서 D였던 거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소. 그 다음 이제 요것 때문에 많이 속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탄소가 아니라 규소라고 풀어야 됩니다. 자, C하고 E는 기억으로 적합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불순물을 도핑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4족을 기점으로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죠.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그렇죠.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긴 전자가 하나 남는 거니까 네가티브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C하고 E가 적합하냐? 적합합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니은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반도체 소자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반도체 소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자제품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런 건 반도체고요. 요걸 갖다 이용한 전자 부품이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우리가? 다이오드다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럼 뭐가 되냐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자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게 반도체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것을 반도체 소자라 부르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이오드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지스터고, 그런 얘기들까지 좀 꼼꼼하게 보세요. 정답이 됩니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니까요. 답을 4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가. 자, 다음은 온도를 알아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손을 뜨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온도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기억부터. 자, 어림이냐 측정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늠한다, 뭐 추정한다, 이 정도 아닐까? 이런 게 어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인 신호를, 그렇죠. 연속적인 어떤 신호를 여기서 숫자로 딱 보여주죠. 디지털 신호로.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요. 요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단위는 켈빈이라는 거 정답이 되겠죠. 다음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인 거니까요. 답을 이제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1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감소 증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밑줄, 자, 누구냐면 성계가 감소해요. 성계가 감소하면 다시마 입장에서는 뭐 감사한 일이죠. 날 잡아먹는 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뭐 땡큐 하죠.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다시마의 개체수는 늘어날 거고요. 이 불가사리 입장에서는 내 먹이가 사라졌던 거기 때문에 슬픈 일이에요.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죠. 좋아요. 자, 이후에 성계 개체수가 다시 증가한답니다. 다시 리셋. 그래서 얘가 다시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슬픈 일이에요. 날 잡아먹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요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마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 먹잇감이 많아지는 거니까 땡큐 하죠.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증가가 되겠고, 니은은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니은은 거짓이 되죠. 자, 기억. 자, 다시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생산자죠. 그죠? 광합성 하니까. 그래서 기억 정답, 니은 틀렸고, 디귿. 자, 하위 영양 단계에 가진 모든 에너지, 모든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하위에 있는 애들이 상위로 가는 것은 맞지만
모두 가냐? 그건 땡이야. 그러니까 일부는 분해자에게 가고요. 일부는 분해자에게 가고 일부는 또 열로 빠져나가고 남은 것들이 이제 상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 가는 게 아니라 일부가 간다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근데 지금 틀렸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의 마킹.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이 매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이 뭐 너무 많으니까 바닥에 매트를 까는 거거든요. 왜 까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험지 옆에다가 이게 지금 바로 이걸 보자마자 이게 쓰여야 되거든요. FTI. 혹자들은 FT 아일랜드라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FTI 이걸 써놔야 돼요. 그래서 F 힘과 T, 타임을 곱하면 임팩트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충격량은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매트가 있으면 어때? 푹신하죠? 그러니까 푹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줄어든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면 매트에 넘어지면 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타임을 늘립니다. 푹신. 그러면 F 값이 줄어들죠. F값이 줄어준다는 건 뭐 안 아프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자, 사람이 매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관성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관성 앞에다가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한번 움직이잖아? 일관되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걸려도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일관되게. 요건 이제 정답이 되겠고. 자, 매트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F 값을 줄여주죠. 정답이 됩니다. 자, 매트가 단단할수록 충격, 동그라미. 그러니까 량인지 력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량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력을 갖다가 줄여드리는 거죠. 근데 매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단하답니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어린애 매트가 딱딱하다고 지금 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할게. 콘크리트 바닥이면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짧아지는 거죠. 빠직. 그러니까 푹신이 아니라 빠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고정인데 이게 짧아지면 F값은 커지겠죠? 그러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넘어지면 크게 아픈 겁니다. 그런 얘기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아니고 충격량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다음. 자,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여기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고생대를 기점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억,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광합성 생물, 남세균이죠, 남세균. 그래서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많아져요. 하지만 오존층이 생길 정도로 많아지진 않고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져서 얘가 많아지면 이제 오존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 이제 오존층으로 바뀌어요. 이게 언제냐면 고생대의 중기예요. 그래서 고생대 중기 때 육상에도 이제 생물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니까 이제 슬슬 육상에도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는 바로 언제라고? 고생대 중기라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혹시 중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 파트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흐름은 다 끝났어요. 자, 중생대와 신생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암모나이트 앞에서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으로 생물이 육상에 증출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니은이 뭐였냐면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육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알고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유추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런 대화가 읽혀. 아니면 뭐 카톡 읽히지 않습니다. 자, 디귿. 자, 디귿과 리을은 바다, 그쵸? 바다에서 둘 다 살았다는 것은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이거는 뭐 그랜드 슬램입니다. 3년 연속 나왔고 4년 연속 나올 것이고 5년 나올 거예요. 반드시 꼭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 다 읽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어디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설탕 동그라미, 소금, 여기 동그라미 딱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뭔가 끈적끈적하고 전기 안 흐른다니까. 그 이유는 공유결합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공유되어 있어요. 안 돌아다닌다니까. 반면에 소금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 수용액일 때는 요 이온이 막 움직여요. 보이죠? 막 움직인다니까. 전기 흘러요. 10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LED에 불이 켜진다라는 것은
그렇죠. 요거는 이온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애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애들이 물에 녹아도 이런 애는 전자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켜지지 않습니다. 왜인지 수능에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즉각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 자, 기억에는 자유전자가 있냐? 기억 찾아야죠. 아, 금속. 그래서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막 전기 흐르죠. 그죠? 좋아요. 이런 것들은 무난하고요. 자, 니은이 켜지면, 니은이 불이 켜지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켜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온이 있다. 수용액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소금입니다. 틀렸어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을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이 설탕 대신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거기만 바뀌어. 똑같이 나와. 다음 시험에서는 이 소금 대신에 염화칼슘이라고 바뀌었어요. 거기만 바뀌어.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전기 전도성 실험은 거의 이제 딱 포맷이 된 것 같아요. 내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수능에서 잘 체크하시고 다음. 자, 다음은 한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 집단 P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자연 선택 집단 P 다시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한 종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 안에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무당벌레가 좀 다르게 생겼죠.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에요. 저와 무당벌레는 종이 달라요. 하지만 무당벌레끼리도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지금 보면 니을 먼저 풀었어요. 이렇게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털의 색깔이 다양한 것은 무슨 다양성이냐? 여기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이걸 아마 종 다양성으로 바꿔서 낼 거예요. 이런 걸 만약에 다음에는 생태계 다양성으로 바꿔서 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니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기억. 자,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보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 개체수죠, Y축이. 그래서 요 점선의 집단에서는 가장 많은 아이들, 가장 많은 개체수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이 평균적 색깔이에요. 이렇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의 색깔이 바로 뭐냐면 그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근데 지금 보니까 평균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P였는데 얘가 서서히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검은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털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기가 좋았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 반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 검은색 옷을 입어야 살아남기가 좋았던 거야. 왜일까요? 산불이야, 산불. 또는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러워야 돼. 공기가 더럽잖아? 그러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은 새들의 눈에 띄어요. 잡혀먹어. 근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안 띄어. 살아남기 좋은 거야. 이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색깔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런 애들끼리 남아가지고 또 새끼를 치겠지. 막 그렇게 하면서 검은색 옷을 입은 애들만 쭉쭉쭉쭉쭉 이게 자손이 번식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기억이고. 그래서 자연 선택은 그런 식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적합한 아이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 적합하게 진화되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됩니다. 기억님 맞았고요. 자, D도 같은 얘기인데, 자, P에서 P-로 왜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털의 색깔이 A2인 아이들이 생존에 유리했나 보지 뭐, 그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답은 5번에 마킹하시고, 자, 다음. 자, 다음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와 B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많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요걸 많이 틀렸던데요. 아이들이 상당수가 몇 번을 썼냐면 4번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4번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니은 디귿에 마킹을 많이 했는데 틀려보면 아마 인강 안 들을걸? 아,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죠. 자, 기억. 수렴형 경계냐 물어보는데 A 같은 경우는 발산이죠. 이렇게 꿈이 발산된다. 청소년 여러분의 꿈이 발산되길 바랍니다. 이거 뻗어나가는 게 발산이야. 그러니까 수렴은 틀린 거예요. 수렴은 어떤 게 수렴이야? 이런 게 수렴이야. 의견을 수렴한다. 모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거 틀렸고. 자, 니은. B에는 해령이냐 물어보는데요. 해령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발산이죠. 꿈이 발산되면서 바닷물이 고이면 바닷속에 추풍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긴 지금 땅과 땅이 모이는 거잖아.
꿈이 발산돼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엄밀히 따지면 뭐 해구,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죠. 근데 지금 보면 하나 남았네요. A하고 B 부근에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요. 그렇죠. 판의 경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진은 기본빵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발생할 수 있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인데 본인이 4번에 마킹했다면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다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설인데 결론이 뭐냐면 딱 보니까 결론이 틀린 말이다. 근데 이거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설이 나왔는데 결론이 헛소리잖아? 그러면 헛소리가 정답이야. 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설이 있어요. 가설. 예를 들면 뭐 신영철은 신영철 접니다. 신영철은 뭐 아이돌이다. 헛소리잖아요. 가설이에요. 가설. 신영철은 아이돌이다. 헛소리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결과를 쫙 했더니 이 가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나요. 당연하죠. 그죠? 이 가설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부분을 블랭크 친단 말이야. 요 부분을. 그럼 여러분은 고르실 때 뭘 골라야 되냐면 이 헛소리를 골라야 돼. 헛소리. 만약에 가설 문제가 나왔는데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하면 이 네모 박스에 헛소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설이 진실로 끝나. 그러면 제대로 된 말이 진실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저 좀 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가설이 뭐였냐면 자, 지금부터 O2가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열은 방출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방출도 있지만 흡수되는 애도 있거든. 반례가 있네.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가설에 어긋나느냐, 반례이냐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이런 애들은 맞는 말이죠. 이 가설과 일치하는 말이지만 요게 틀린 말이기 때문에 누가 버젓이 있어요. 로마자 3번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니은은 로마자 3번이다. 정답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방출은 기억으로 적합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학습 내용. 야, 이거 가설 아닙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과 열을 방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은 무조건 빛과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되죠. 기억 정답, 니은도 정답. 자, 디귿. 자, 1, 2, 3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총합. 이건 그려보라 그랬어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과 생성물의 에너지 합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냐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큰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출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은 1과 2인 거니까 두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답이 기억리인이어서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18번. 자, 요 문제도 은근히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개념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SiO4를 한 번만 그리고 들어가라 했어, 내가. SiO4를 한 번만 그려보고 들어가라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렇게 지금 생긴 단위체인데요. 그 중에서 A가 어떤 거냐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에서 A와 B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기억이 무엇이냐 물어보네요. 기억이 뭐냐면 검은색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iO4인데 검은색인 거니까 지금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래서 PPT는 서로 반전이 되니까 색깔이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그래서 요게가 뭐냐면 Si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은 산소에 해당하냐? 기억은 규소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A는 그렇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체니까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감남석은 어떻게 되느냐? 단순 지식이 나왔어요. 독감. 기억하시죠? 한 번 정도 내가 나올 때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감남석, 독감, 단휘, 휘석, 단사슬. 기억하실 겁니다. 복각, 복사슬은 각섬석. 흑판 뭐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독감이기 때문에 독립형 구조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자, 그림 가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쭉 얘기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중심부에서 누구까지 만들었냐면 철을 만들었다는 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아이들이다라는 생각들까지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했던 겁니다. 자, 사람이 보이네요. 사람이 보이면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원소를 물어보는 건지 좀 기억하시고, 만약에 물질을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게 물, 2등은 단백질, 그렇게 툭툭 나와야 됩니다. 근데 원소를 물어볼 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산탄수, 그렇게 기억하랬어. 탄산수라고 하면 안 돼. 마시는 거야. 먹는 거야. 외울 때 산탄수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산소고요. 그 다음에 탄소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XY를 뽑으려고 했으면 시간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탄수, 이렇게. 그래서 산탄수입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지의 값은 요 두 개만이에요. X하고 Y만 미지의 값이지. 그래서 여기 값은 진짜 탄소이라는 거. 요건 알파벳 C가 아니라 이건 진짜 탄소 C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서 그런 걸 어디서 주고 있냐면 여기 주죠. 단 X하고 Y만 알파벳, 임의의 어떤 알파벳입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다는 건 여기 X, Y 들어가지 않은 요 알파벳은 뭐냐면 요 알파벳과 이 알파벳과 이런 알파벳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값인 거고요. 여기는 요 X하고 Y만 가짜 값인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뭐 여유가 없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런 건 보셔야 돼요. 자, 사람을 구성하는 Y, 산소죠.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화 과정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Y는 이주기냐? 한 번 더 주고 있네요, 문제에서. 자, Y는 지금 보면 산소예요. 산소인데, 지금 보니까 원래는 전자가 8개죠. 그런데 10개가 됐다라는 것은 전자 2개를 외부에서 끌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주기냐라고 물어보면 Y 같은 경우는 2주기며, 이것도 정답이고. 자, N이 얼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N은 2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공유 전자 쌍수는 제가 우리 그 CPR 교재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2가 뭐냐면 H2죠. H2는 단일 결합이니까 한 쌍이 되겠고요. Y2 같은 경우는 O2니까 요거는 두 쌍이 됩니다. N2는 세 쌍이고,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점 찍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는 이제 1대2인 거니까 정답입니다. 다음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그림과 같이 지구의 수평면으로부터 동일한 높이 h에서 놓은 물체 A와 이렇게 논다는 뜻이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던진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지구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행성 X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요게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동안은 지구 갖고만 실험을 했지만 지구와 또 다른 행성을 비교하는 것이 분명히 나올 거라. 예시문항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지구 문제 먼저 푸시고 여기서 충분히 연습이 되시면 행성을 결부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죠. 자, 일단 지구 문제를 먼저 풀게요. 자,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 둘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하고 B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바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기억을 다 제꼈을 거예요. 기억 다 제끼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네 라고 니은 안 풀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랬죠? 니은 안 푼단 말이야. 근데 선지는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왜 그런지까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좀 더 보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때 요게 V0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속도가 똑같아요. V0입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 두 번째 똑같은 건 둘의 높이도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이만큼이나 이동했어.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동일한데 얘는 짧게 갔고 얘가 길게 갔다는 건 오래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게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이만큼 왔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먼저 떨어진 것을 1초로 잡는다. 이게 우리 스킬이죠. 자, 앞으로 동시에 안 떨어져요, 문제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는데 서로 행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갔고 얘는 길게 갔다는 건 오래 걸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먼저 떨어진 것을 몇 초로 잡냐면 1초로 잡는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얘가 몇 초에 떨어졌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좀 더 오래 걸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먼저 갖고 푸시는 게 좋아요. 자, VT 스킬로 푸시죠. VT. 자, VT 그래프에서 일단 얘 지구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얘는 원점을 지나죠. 처음에는 속도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축 떨어뜨리는 거니까 얘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 1참수가 쫙 그려져야 됩니다. y는 몇 x가 되냐면 9.8x 또는 10x. 그리고 지구에서 실험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요 b가 수직 방향의 속력을 실시간으로 찍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우동은 이 자윤학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직 방향 그림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 몇 초 걸렸다고 할까? 1초부터 오래 걸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초라고 할게요. 뭐 2초로 합시다. 자, 2초에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2초까지 바닥에 떨어집니다. 2초까지. 좋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 20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거리.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가속도가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넓이가 바로 뭐냐면 거리죠. 수직 방향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니까 40에서 얼마 되겠어요? 높이, 거리가 이제 2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넓이 20이 바로 뭐냐면 수직 방향의 거리가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방향의 이동거리를 20이라고 설정하면서 문제를 쭉쭉쭉 푸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가 되겠어요? 거리가 20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몇 초에 떨어져요? 1초에 떨어져요. 뭐 우리가 이제 비율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초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1초. 근데 1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20이 되게끔. 넓이가 20이 되게끔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초일 때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20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면 되겠냐면 요게 이제 넓이가 20이 되게끔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VT 그래프를 찍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짧은 시간 동안 넓이가 동일하게 20이 되는 겁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걸 갖고 뭐라 할 수 있냐면 얘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실험한 것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여도 거리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y는 몇 x냐라고 놓으면 요 ax라고 놨을 때 a 다시로 합시다. 자, 그럼 얘보다 어때야 되냐면 요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된다는 뜻이고 가속도는 더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느낌. 자, 그럼 이제 니은 잠깐 보니까 중력에다 동그라미 잠깐 쳐보죠. 중력. 중력은 F죠. F는 MA가 되겠는데 물체의 질량은 동일해요. 물체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이 F 값을 누가 결정하냐면 가속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새로운 어떤 행성에 가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고 그럼 중력도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에서가 X에서보다 더 작다. 정답이 됩니다. 요 행성에서 더 큰 거니까 지구에서가 더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니는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자, 나에서 C가 이제 얘 보란 얘기죠. 자, 원운동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잠깐 가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행성 X가 있다고 칠게요. 행성 X. 거기서 어떤 뭐 타워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 타워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포를 약하게 쏘잖아?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 좀 더 세게 쏘잖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좀 더 세게 쏘잖아? 이렇게 되면서 계속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V0로 쐈더니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V0로 쏘면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세게 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의 속력은 V0보다 커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뭐 다양한 사람들의 풀이가 있겠지만 뭐 2분의 1 AT제곱을 쓴다든지 그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는 그래도 답은 맞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선지에서 디귿이라고 하는 선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니은 디귿을 써야 되는지 디귿을 써야 되는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을 제꼈더니 2개가 남는데 니은이 무조건 그 두 선지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안 풀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니은을 풀게끔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풀이를 할 때 뭐 2분의 1 AT제곱을 쓰면서 푼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그리셔서 요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에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거리고 그거 딱 2개 갖고 푸는 겁니다. 절 믿으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1번. 여기서도 일단은 조금 더 어렵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뭐 보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보죠. 자, 기억은 산소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과산화수소의 식이 뭐냐면 이거죠. 자, 내가 이거 한 번 정도는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산화수소예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얘를 분해하면 H2와 O2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죠. 과산화라는 건 산소가 하나 과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식에서 산소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 자리에 붙습니다. 여기부터 오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붙여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식을 한 번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H2O와 이제 O2로 쪼개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과 산소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식에서 물은 줬군요. 물과 산소라는 거예요. 물과 산소니까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요 자리를 비울 거예요. 이 자리를 만약에 블랭크 치잖아? 그럼 요거 H2라고 쓰는 아이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물과 산소입니다. H2와 O2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한번 써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원래는 요렇게 생긴 건데 거기 하나가 과하게 붙어서 했다라고 해야 머리 오래 가는 거야. 여러분 수능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험에 여기가 블랭크 칠 거니까 잘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죠. 자, 생성물과 분리된 카탈레이스는 효소예요. 효소. 효소는 재사용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쓰일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를 사용하면 낮아지는 거니까 효소가 있을 때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이니까 답은 3번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CPR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자, 리을이라고 써봐. 자, 이 반응은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아, 선생님, 이거 발열이잖아요. 아, 좋아. 이거 그림 말고. 다음 시험에 이 그림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요 가라고 하는 그림만 딱 보고도 이게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자꾸 보여요. 보여? 알았어. 그럼 안 보이게 해줄게. 이거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을 때 이게 발열인 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좋아요. 스페이스바를 잠깐 눌러보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제 말을 그냥 바로 들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걸 꼭 잘 보라고 그러냐면 얘입니다. 얘가 붙어 있었는데 쪼개졌죠. 잘게 쪼개졌지.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 부르냐면 이화작용이라 불러요. 이화. 요 이자에다 밑줄 그어봐. 뭐 좋은 사례가 아닌데 요 이자가 들고 싶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한다 할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걸 이화라 불러. 잘게 쪼개지는 걸 이화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붙어 있었는데 쪼개졌죠. 이런 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 불러. 그러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이발, 흡동이가 이발한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쪼개지는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그렇게 찾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인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효소에 현혹되지 마시고 들어가는 반응물이 쪼개지는지 붙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맞추려고 지금 해설 듣는 건데, 그지? 해설만 듣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22번.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엘니뇨 라니냐는 뭐 요걸 뭐 간단하게 한번 써보죠. 살짝. 자, 뭐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있다 칠게, 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무역풍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 그래서 요게 무슨 바람이냐면 무역풍. 그러니까 이거를 편서풍으로 바꿔서 냅니다. 이제 곧 학교 시험도 시작이 될 건데요. 편서풍으로 바꾸면 안 돼. 무역풍. 그러니까 대항해 있을 때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 그렇게 외워.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쭉 가면서 바닷물이 같이 가요. 바닷물도 이렇게 뜨뜻한 남쪽도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가는 거니까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닷물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부족한 바닷물을 밑에서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용승이라 불러요. 저 바닷속에 있는 차디찬 바다가 쫙 올라와요. 좋아요. 자, 근데 어느 날 엘니뇨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야 되는데 남쪽도도 이렇게 가.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용승도 얼마 안 올라와. 그러니까 엘니뇨야. 엘니뇨야. 그렇게 외워. 그러니까 얼마 안 가야 돼. 라지 사이즈로 가잖아? 그럼 라니냐야. 화끈하게 가면 라니냐고. 엘니뇨야. 그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쓰세요. 엘니뇨 현상이다 불러요. 엘니뇨. 이 엘니뇨의 어원을 내가 머리에 넣어주지. 아기 예수란 뜻이야. 엘니뇨의 어원이 성탄절에 주는 아기 예수의 선물이란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지역, 이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안 추워요. 그러니까 안 추워. 그러니까 집 밖으로 다 나가서 축제를 벌이는 거야. 벌이면서 야,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축제를 벌여요. 엘니뇨 축제인데. 그러니까 엘니뇨의 어원이 뭐냐면 아기 예수가 주는 선물이에요. 성탄절인데 안 추워요. 그거 딱 기억을 해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역이 어떠냐면 온도가 따뜻해요. 왜냐? 뜨뜻한 물이 별로 안 가고 뜨뜻한 물 고여 있어. 찬물도 안 올라와. 온도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 여러분 열기구 타봤어요? 응. 나도 안 타봤어. 뜨거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쫙 열기구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공기가 쫙 열기구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구름을 만들어.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비가 막 와요. 그러한 일들이 이 태평양의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반면에 이쪽에서는요. 뜨뜻한 물이 좀 별로 안 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차갑습니다. 예전보다 온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냐? 하강기류가 생겨. 공기가 뜨거우면 올라가요. 차가우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구름을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뭄이 오는 현상. 그래서 요건 태평양의 서쪽에 일어나죠. 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부르냐면 바로 이 엘니뇨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머리에 쏙 들어갑니다. 네, 스토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무역풍이 가면서 뜨뜻한 물이 올라가. 근데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화끈하게 안 불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엘니뇨라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이거 안 줍니다. 1학년이니까 엘니뇨인지 뭐 평상시인지 다 주지만 시험은 이거 주지도 않고 섞어버려. 그럼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외우자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풀죠.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역풍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 좀 주고 있네요. 자, 가에서 먼저 보죠.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강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동태평양의 적도, 태평양의 동쪽에서, 이쪽이죠. 태평양의 동쪽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 부르거든요. 그것도 약하게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자, 3번. 태평양의 동쪽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인데 따뜻하니까 쭉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태평양의 서쪽, 이쪽 보란 얘기죠. 그러면 표충선이 어떻게 되냐? 뜨거운 물이 별로 안 와. 그러니까 온도가 표충선이 차가워집니다.
비교적 예전보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거니까 태평양의 서쪽 이쪽 보라는 얘기고 비 안 온다는 얘기죠. 강수량은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답은 3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업템포에 엘니뇨 분석 그래프 있거든요. 그 한강을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딱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보십시오. 이 대성마이맥엔 패스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이제 EBS에서 강의를 했는데 EBS는 장점이 있죠. 뭐 제 타사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EBS는 강의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할 때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이거 들으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들으세요. 그러니까 강사의 진정성이 있죠. 근데 대성에는 뭐가 있죠? 패스가 있어요. 패스. 그러니까 물론 유료 강좌긴 하지만 패스라고 하는 강좌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이거 들으세요. 이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지? 교재 없어? 상관없어. 그냥 막 종이에다가 써서라도 들어. 점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엘니뇨라고 하는 파트는 이렇게 안 나와요. 더 어렵고 심화되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업템포 강좌에다가 아주 이렇게 몰아서 넣었으니까 반드시 꼭 그거 참고해서 꼭 들으십시오. 알겠죠? 믿고 갑니다. 정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2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중화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자, 중화반응인데 1단계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제가 식부터 써라. 그래야 요 줄글이 읽혀요. 줄글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식을 쓴다. 일단 1단계 해봅시다. 자, 염산 더하기 그 다음에 NaOH를 넣었다. 여기까지. 자, 몇 초 안 걸리죠? 여기 딱 식 쓰고. 자, 실험을 몇 번 했어요? 2번.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뭐 그렇게 지금 실험을 했네요. 그럼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줄글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바꾸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50ml와 60ml를 넣었대. 요거 50ml와 요거 60ml를 넣었다. 여기까지 좋고요. 그 다음에 NaOH는 첫 번째는 50 넣고 40 넣었대요. 여기다가 50 넣고 여기다가 40을 넣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눈치가 빠른 애들은 대각선을 치고 기다려요. 자, 이게 분수 스킬이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대각선을 치고 기다립니다. 자, 근데 지금 실험을 했더니 액성을 좀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BTB 수용액이 파란색이라는 건 뭐냐면 노초파거든요. 노초파. 그래서 파란 색깔을 띈다라는 건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로마자 2번은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무엇으로 끝나냐면 염기성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줬어요. 그럼 과연 로마자 1번은 뭘로 끝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액성이 염기로 끝났다라는 건 둘을 섞었을 때 염기가 많았기 때문에 끝났을 때 염기로 끝난 거죠. 그럼 여기는 뭘로 끝났냐라고 하면 얘도 염기로 끝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죠? 지금 그걸 설명을 할 거야.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둘을 섞었을 때 염기로 끝났다라는 건 뭐가 과량이었다는 얘기야? 이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둘을 섞으면 보세요. 둘을 섞었을 때 얘가 많았다? 근데 그걸 늘려요. 그렇지 않아도 염기가 많았는데 40ml에서 50ml로 늘려. 그러니까 염기를 더 늘려. 그리고 산을 더 줄여. 없는 살림을 더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산은 줄이고 염기를 더 늘려. 그럼 당연히 끝나고 났을 때 염기로 끝났지. 요거를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돼요.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자, 다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법을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풀이법부터 시작을 할게요. 적당한 숫자를 넣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지의 구성이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커? 누가 작어? 몇 대 몇이야?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비율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커? 누가 작어? 그냥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크게 작게 숫자만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첫 번째 완전 쇼컷으로 풀립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섞었을 때 염기로 끝났대요. 그럼 뭐 한 60개 있었다고 합시다. 60ml 안에 용질이 HCl이 60덩어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보다 많아야 끝났을 때 염기로 끝나는 거니까요. 뭐 60보다 많은 거 뭐 한 80개 있다고 할까? 그래서 40ml 안에 80개 있다고 할게요.
그럼 둘을 섞으면 염기로 끝나죠. 자, 그러면 60ml 안에 60 있으면 50ml 안에 몇 개 있겠어요? 50 있겠죠. 좋아요. 자, 얘는요. 40ml 안에 80 있대요. 80. 이거 2배죠. 그러니까 50 안에 얼마 있겠어? 100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죠. 자, 그때 생성된 물 분자수 얼만큼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염산이 50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이 있건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무조건 50, 50, 50. 그러니까 물은 50개 나와야 됩니다. 물은 50개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는 60, 60, 60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중화는 60만큼 되는 거니까 물도 60 나와야 돼요. 지금 둘 중에서 누가 크냐 작냐 정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큰 거죠. 중화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물도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2에서가 로마자 1에서보다 크다. 니은 정답. 요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것이 제일 좋은 풀이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이 있어. 첫 번째 풀이법은 끝났고. 솔루션 2.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데이터를 괜히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27.7도까지 올랐고 얘는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갖고 한번 써먹어 보라는 것이 원래는 출제자의 의도일 겁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느냐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한 번 정도 정리해 보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결정하냐 물어보면 중화량 일단 쓰세요. 그래서 중화를 많이 할수록 온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부피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물이 많잖아? 국물이 많아. 그럼 온도가 더디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물의 양이 많으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더디게 올라가. 근데 만약에 국물이 작잖아? 온도가 팍팍 변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T를 누가 결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중화를 많이 할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대표해야 되는 국물의 양이 너무 많잖아? 그럼 온도는 더디게 올라가죠. 부피가 작잖아? 팍팍 변하는 거야. 그걸 딱 기억해줘. 그래서 빨간 펜. 요거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 T를 누가 결정하냐면 이런 애들이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ml와 50ml를 섞은 거니까 나온 중화열이 국물 100ml를 대표해요. 써볼게요. 그래서 분모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 경우에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0ml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60ml와 40ml를 섞으면 국물은 100ml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의 경우는 얼마나 되냐면 100ml가 돼. 그러니까 델타 T는 이거에 비례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이나 두 번째 실험이나 분모값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 그냥 중화가 많이 됐다 보셔도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되지만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온도가 많이 변했다라는 건 대표해야 되는 국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중화도 많이 된 거고 그럼 물도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런 두 가지 풀이법에 의해서 정답이 되는데 함부로 온도가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뭐 중화가 많이 됐네? 그러니까 물이 많이 그렇게 하면 오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 부피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도 반드시 짚으셔야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디귿 마지막. 자,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CPR에서 거의 뭐 그대로 훈련했죠. 그러니까 부피당 무엇의 수, 부피당 무엇의 수. 요걸 줄여서 A당 B라고 바꿀게.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A당 B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A를 분모로 놓고요. 요걸 요렇게 놓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A당 B. 그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부피당 이온수. 그러면 이온수를 부피로 나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피당 이온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HCl과 NaOH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부피가 얼마야? 50ml당 덩어리가 50덩어리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50ml당 100개 있다는 뜻이야. 비율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냥 임의로 놓은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온수, 그러니까 부피당 덩어리 수가 이런 건데 얘는 한 덩어리당 2개씩 이온화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당 역시 또 2개씩 이온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피당 이온수가 얼마냐면 100개. 부피당 이온수가 200개. 그러면 누가 크냐고 물어본 거니까 큰 거는 이쪽에서 큰 거죠.
더. 그래서 HCl의 NaOH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화 반응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니까 역시 또 업템포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분수 써가면서 푸는 거 꼭 잘 하시고, 뭐 최악의 풀이는 이런 거예요. 뭐 농도를 곱하기 부피한 다음에 뭐 이렇게 지어가면서 푼다?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의 농도가 같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푸시면은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음 24번. 자, 전사 번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뭐 Z라고 할까? 이거 Z 다시라고 할까? Z 스타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상보적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그 중에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선택을 받아요. 한 가닥이 선택. 이거를 이제 주형 가닥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RNA가 복사를 뜨잖아요. 그죠? 그럼 RNA가 쭉 가서 상보적으로 떠요. 그러면 Z와 Z 스타가 상보적이었다면 Z 스타의 상보적인 건 Z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RNA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습들을 그때 했었냐면 이 RNA의 정보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동일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RNA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똑같다.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쪽 보죠. 자, 지금 RNA를 좀 주고 있는데요. 풀 버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살짝 가려서 줘요. 자, 그러면 두 가닥 중에 누구와 같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하고 같죠? 요거다. 그럼 RNA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형 가닥으로 선택받은 거니까 스타 표시 시험장에다 탁 해야 됩니다. 시험지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별 표시만 딱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묻진 않네요, 문제에서. 만약에 선지에서 두 가닥 중에 주형 가닥으로 선택받은 게 누구냐, 그럼 요거라고 딱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로마자 1번이 뭐냐? 전사죠, 전사. 요거 이제 번역이고. 기억 정답. 자, 기억의 염기 서열이 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죠. 기억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GAG, 요 윗가닥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G, T, G라고 일단 쓰시고요. 이 RNA에는 팀이 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걸 그냥 살짝 지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라실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GTG라고 이렇게 딱 낚이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GUG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RNA에는 티민이 없는 거 물어보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보여. 안 그러면 낚여.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일수록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뭐였냐면 아까 GUG였죠? GUG가 되겠고, 그럼 요 자리 뭐가 되냐면 CCU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CCU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가면 여기는 CCU가 되겠고, CCU.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GAG가 되죠. 뭐 개그 이렇게 됩니다. 그럼 CCU는 이제 동그라미인 거니까 이 자리도 그럼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그잖아. 그러니까 요거 네모가 두 개가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여기는 네모 하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요거 좀 순서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디귿 틀렸어. 답은 기억이니까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 다음 25번. 뭐 충격력 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와 얘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태까지 문제들은 어땠냐면, 몇 대 몇이야? 누가 커? 이런 걸 물어볼 때는 과감하게 여기다가 그냥 V 대신에 1 넣어도 돼요. 뭐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서, 뭐 여기 질량은 2인 거니까 여기 V 대신에 1 넣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냐면 선지의 구성이 어떠냐면 몇 대 몇이야가 아니고 얼마야야. 값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다 만약에 V에다가 1을 대입하셔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값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상대값으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지에서는 정확하게 얼마야?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지수를 끌고 다니면서 푸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보죠. 자, 기억부터. 자, 지금 A하고 B가 지금 부딪혀요. 그럼 여기다가 임팩트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 그럼 얘네들이 운동을 할 때, 그때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찍어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넘어가면 이럴 때는 입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일단 A의 관점을 먼저 풀어볼게요. A 관점, 그다음에 B의 관점 이렇게 나누어서 푸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A부터 풀어볼게. 자, A 같은 경우 질량을 안 주죠. 그러니까 질량을 안 주니까 M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MV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MV 화살표. 근데 A 관점에서 봤을 땐 결과적으로 멈췄죠. 그 얘기는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질량은 변화 없지만 속도가 0이 된 거니까 둘 곱하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이거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큼이냐면 마이너스 M V가 델타 값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M V만큼 얘는 무엇이 되냐면 FT. 요게 되게 어색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 풀이 끝이에요. 요거 한 줄 쓰고. 자, 그럼 이제 B의 관점에서 볼게. 그럼 B의 관점에서 멈춰 있었죠? 그럼 2 곱하기 0인 거니까 얼마나 되냐면 0이 되겠고, 화살표. 자, 근데 2 곱하기 V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2V로 바뀝니다. 좋아요. 그럼 얼만큼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2V만큼 늘었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2V가 되겠고요. 그 값은 얼마 되냐면 FT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델타 값은 FT와 같죠. 요게 되게 어색해. 딱 쓰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자, 얘가 운동을 이만큼 못하게 됐죠. 얘는 운동을 이만큼 잘하게 됐어. 그게 서로 같아야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운동을 잘하게 되는 만큼 얘는 운동을 그만큼 딱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값이 이제 보존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운동을 못하게 된 거고 얘 운동을 잘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2라는 걸 찾죠. 뭐 묻진 않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충돌하는 동안 임팩트의 크기 값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충격량의 크기, FT 그래프에서 하단의 면적이 임팩트죠. 그럼 그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6이라고 답변해야 되니까 요건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고요. 그러면 이 값, FT 값이 얼마라는 걸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이제 6이라고 좀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라고 좀 주고 있냐면 크기가 6이라고 좀 문제에서 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V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요 값은 얼마라고 찾을 수 있냐면 3이라고 찾아내면 되죠. 그게 디귿이에요. 그래서 V는 3인데 6이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고. 자, 충돌하는 동안 평균적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힘을 물어보는 건지 전체 총량을 물어보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얼마냐면 0.1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딱 써놓고 FT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F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T값이 얼마만큼 박살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냐면 0.1초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0.1인 거니까 둘의 곱이 6이 되려면 그럼 F값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60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다.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의 구성을 했을 때 전부 다 정답이 몇 번이 될 거냐면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요런 얘기들까지 좀 다 정리를 해봤고요. 뭐 관점을 뭐 B의 관점으로 풀었지만 A 관점으로도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 니은 한 번만 더 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니은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F하고 T를 갖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됐냐면 이제 6이 되는 거니까 지금 M이 아까 전에 얼마였냐면 2였고요. V는 V가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전체 임팩트의 크기는 6이지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6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좀 더 보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이 얼마냐면 0.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이 값이 얼마라는 뜻인 거냐면 0.1 같은 풀이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60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힘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답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값은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60이고 이렇게 풀어도 60인 거니까 둘 중에 뭐 좋은 거 갖고 푸시면 됩니다. 답은 2번에다 마킹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이나 푸는 사람이나 시험지를 운영하는 공간의 크기가 비슷해야 우리가 싱크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지는 되게 한정돼 있는데 제가 칠판 한가득 가득 써버리면 이거 못 써먹는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얼마만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만큼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3번 같은 경우는 빨리 보세요. 23번하고 25번이 가장 어려웠던 두 문항인데 23번 같은 경우는 선지 구성이 그냥 크다, 작다 그 정도만 물어봤어. 근데 25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정확하게 얼마야?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지수를 끌고 다니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풀이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몇 대 몇이야? 그럼 그냥 뭐 V에다 1 넣고 뭐 질량에다 1 넣고 나중에 이렇게 쭉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빠르지만 이렇게 어떤 풀이가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해봤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요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학년의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그 등급을 가지고 내년 2학년 때 첫 번째 상담하는 그 기준이 돼요. 아주 냉정한 얘기인데 그 등급을 딱 받으면 선생님들이 그 성적이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엑셀에다 다 기록을 해서 넘어오거든요. 그 성적을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야겠구나. 요런 얘기를 해야겠다. 아 얘는 냅둬도 알아서 잘하겠다. 요런 것들이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등급을 맞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거의 이제 등급이 잘 안 바뀝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경쟁자들이 자는 애도 있고 막 이제 문이과가 섞여서 보기 때문에 거의 표본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쭉 가는 거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막 넘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채점을 했다는 것이고 채점을 했다는 것은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큰 거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템포 반드시 꼭 들으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진화되는지 내년에 보시면 업템포 강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막 그때 알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더 좋은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